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프라임의 간호부장 이영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비대면 강의할 때마다 느끼는 게 앞으로는 비대면 강의가 더 그죠? 성해지겠지만 만나고 싶어요, 어머님들. 자, 우리 어머님들 힘내고 집에서라도 요 화면을 통해서 뭐 오늘 모든 걸 배우진 않아도 돼요. 내가 중요한 거 한두 세 개 정도만 기억하셔도 분만하시고 난 다음에 내 아이를 건사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신생아 관리입니다. 그죠? 특히 첫 애기 엄마들, 애기 놓고 나면 아빠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안아줄까, 이렇게 안아주면 될까, 꼭 안으면 어스러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신생아 관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정상 신생아라 하면 임신 37주에서 42주 사이에 분만되는 아기를 정상 신생아라 합니다. 그 이전에 태어나면 엄마들 아시다시피 조사나 또는 미숙아라 그러고요. 42주 이후에 태어나면 아기도 뱃속에서 늙는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과수가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 42주 가까이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38주, 39주 전으로 분만을 하게 될 때 가장 엄마들이 잘 낳더라 하는 것은 제 경험입니다. 저도 조산사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 정상 신생아는 평균 한 3kg의 몸무게를 가집니다. 요 가로에서 보듯이 남자아이는 3.4, 여자는 3.2사라 하지만 평균 한 3kg 정도의 아기가 우리나라 엄마들이 놓기에는 가장 알맞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나면 처음에 소변도 봐야 되고 10달 동안 만들어진 뱃속에서 만들어진 태변도 봐야 되고 먹는 것은 적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체중 감소가 일어납니다. 이걸 생리적 체중 감소라 하는데 몸무게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복원돼요. 우리 그 모유 수유하는 한 2주 정도, 열흘에서 2주 정도 되면 출생지 체중으로 복원이 되고요. 그러면은 체중 감소는 평균 5%에서 7% 정도 됩니다. 책에서는 10%까지는 괜찮다고 보는데 10%가 넘으면 애기한테 이상이 있나 없나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케어를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링겔을 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생리적 체중 감소가 있다 하는가 하시면 아기가 몸무게 태어난 출생 체중의 5%에서 7% 정도 감소하는 것은 그리 큰 걱정이 아니다. 걱정할 일이 아니고 정상적인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신생아 그죠? 호흡 상태, 맥박 상태, 체온 요런 걸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죠. 나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아기가 우리 사람은 얼굴 표정만 봐도 아기가 아픈가, 우리 어른이 아픈가 느낌으로 알 수가 있지만 아기도 마찬가지예요. 얼굴 표정만 봐도 좀 처지고 열나고 아픈 것 같고 뭔가 활발한 어떤 기가 없어지고 요런 거 보면 어디가 아픈갑다 하고 엄마가 주의 깊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어머님들은 정상적으로 내 아기를 좀 건강하게 좀 더 빨리 비증상을 발견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열이 난다 이러면 사실은 맥박도 빨라지고 호흡도 빨라지는 경향이고 그거 체온도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는 주로 체온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태어나는 병원에서는 호흡도 맥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의 다 안정이 되어서 집에 갔을 때는 엄마들은 호흡이나 맥박보다는 체온을 가지고 그죠? 고열이 난다, 미열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소아과랑 뭐가 문제인지 교감을 나누게 되죠. 자, 호흡수는 성인에 비해서 아기들 엄청 빨라요. 정상 성인은 1분에 12에서 한 16회 정도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산모님들은 아기가 이제 커가고 혈액량도 늘고 이러니까 좀 되잖아요. 되면서 호흡도 조금 빨라져서 1분에 한 20회 정도의 숨을 쉬게 되거든요. 근데 아가들은 한 1분에 4, 50회 정도의 숨을 쉬게 되고 한 60회까지는 정상이다 합니다. 근데 아기가 태어났을 때 숨이 굉장히 가쁠 때 있어요. 1분에 70회, 80회 정도 될 때도 있는데 이때는 사실 신생아는 어디로 튈지를 사실 몰라요.
뱃속에서는 폐호흡을 하지를 않잖아요. 숨을 안 쉬어요. 그죠? 그러다가 태어나면서 순환계가 확 바뀌면서 이제 폐호흡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폐가 건강하고 적응을 잘하게 되면 정상호흡수를 가지게 되지만 조금 뭔가 내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면 호흡이 막 빨라지겠죠. 근데 여기 일발성 비누호흡이라 해서 호흡이 좀 빠르지만 괜찮아질 호흡도 있고 좀 눈여겨봐야 되는 좀 전문적인 케어를 해줘야 되는 이런 호흡의 양상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좋아지는 호흡은 TTN이라 해서 일괄성 비누 아까까지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은 한 서너 시간, 대여섯 시간 보면 거의 다 좋아지는데 사실은 아기는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공을 놔두고 차면 정말 어디로 튈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신경이 조금 쓰이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정상호흡수는 60회 미만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맥박은 우리 어머님들 지금 임신 후반기를 맞이하신 분들 35주 이상 분만전 검사 하신 분들은 매주 1회 태동 검사 하시죠. 태동 검사할 때 뚝뚝뚝뚝 들리는 소리가 아기 심박 소리거든요. 여기 태어났을 때 맥박의 소리로 횟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게 아기들은 120회에서 160회 1분에 120회에서 160회 정도 사이에 뛰는 것이 정상이고요. 평균 140회 정도로 뛰게 되죠. 우리 어른들은 70회에서 뭐 100회까지 정상이라는데 주로 7, 80회 정도 뛰게 되죠. 아이들은 140회 전후 120에서 160회가 정상이다. 근데 고열이 난다든지 탈수증이 있다든지 하면 호흡이 맥박이 막 빨라져요. 막 170, 180 이래 되면 엄마들이 맥박을 잡아본다고 잡아도 너무 빨라서 잘 못 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은 주로 열을 체크해서 아기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고 빨리 병원에 의뢰를 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체온. 태어난 신생아는 성인에 비해서 한 1도 정도가 높아요. 자고 난 아침은 좀 낮고 오후에는 약간 또 높아지게 되는 이런 경향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신생아가 37도 2보다 37도 5보다 이랬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인이 다 큰 아이가 37도 3보다 미열이 있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생아는 7도 5부까지 37도 5부까지 정상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런데 뭐 37도 뭐 6보다 7보다 8보다 이렇게 되면 아이고 미열 난다고 빨리 병원에 신생아는 데리고 병원 가기도 되게 힘드시죠. 어머님들 힘들 거예요. 나중에 아기를 분만을 해서 안고 있어 보면 힘들어요. 우리 신생아들은 사람의 형태를 이제 다 갖춰서 태어나지만 기능적인 면에서는 거의 다 아직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어떻게 아기를 옷을 입히고 어떻게 포대기를 어떤 포대기를 이용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실내 온도가 몇 도인지에 따라서 아기들은 열 조절 중수나 이런 아직 역할이 미비해서 그는 외형적인 어떤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열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엄마들이 1순위가 포대기를 하나 벗긴다든지 옷을 2겹을 입혔으면 옷을 하나 벗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시원하게 있으면 거의 다 열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1차적으로 우리가 왜 좀 큰 아이들이 열이 나면 미온수로 뭐 닦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는 잘 하지가 않고 옷부터 포대기부터 옷부터 하나 열어주면 정상적인 열로 거의 다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너무 덥게 아기가 덥지 않게 옷을 입히시고 온도도 실내 온도 잘 맞춰주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체온은 7도 5부까지 정상이다. 그런데 아기들은 열 조절 중추가 미숙하기도 하고 또 아기들은 체표 면적, 이 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열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엄마가 입히 준 대로 올라가고 어떻게 이제 벗기냐에 따라서 열이 내려가고 한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7도 5부까지는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죠? 아시겠죠? 다음은 소변 문제. 우리 애기들 집에서 체온 신경 쓰시죠? 그 다음에 엄마들이 수유를 분유나 모유 수유를 하면서 가장 또 신경 쓰는 게 대소변이에요. 그죠? 자, 소변은 성장할수록 소변의 횟수는 줄어들고 일회 보는 소변의 양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소변 양은 체중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횟수와 양이 달라지기도 한답니다. 이제 신생아들은 하루에 뭐 평균 한 10회 정도, 하루 총 100에서 300 정도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신생아는 자주 먹게 되잖아요. 애기 배꿀에 위가 적은 상태에서 매일 이제 먹으면서 위가 조금 조금 커져가거든요. 일에 먹는 약이 적으면서 자주 먹게 되니까 소변도 좀 자주 보게 돼요. 그래서 첫날은 막 한 10번씩 이렇게 보게 되고, 변도 찔끔찔끔 한 10번씩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변은 몰아서 보기도 하고 자주 보기도 하고 수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연달아 보기도 하고 먹을 때 보기도 하고 이래서, 변은 특별한 변을 빼고 나면 변은 횟수나 양이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소변은 조금 엄마들이, 특히 모유 수유하는 엄마는 몇 cc를 먹은지 모르니까 늘상 불안해서 체중계를 사다 놓고 엄마들이 요즘 막 애기 몇 cc 먹었나 막 이렇게 체크해 보는 엄마들도 있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었고, 정확한 것은 소아과를 방문했을 때, 뭐 한 달에 한 번, 2개월에 한 번 방문했을 때 아기가 성장하는 과정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소변은 이제 집에서 엄마가 조금 객관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는 조금씩 자주 보게 되고, 그리고 아기가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커가면 한 번에 이제 먹는 용량이 되게 많아져요. 조금 많아지니까 소변도 이래 보는 양이 많아지면서 소변의 횟수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평균 신생아기 때는 하루에 6회 정도 보면, 그래도 내 젖 잘 먹고 있네 라고 보시면 되고, 한 달 정도 전후해서 이후에는 하루에 5회 이상 소변을 체크하게 되면, 내 아기가 하루 먹는 양, 내 젖을 잘 먹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변은 사실은 뱃속에서 만들어진, 태아기 때 만들어진 끈적끈적한 암록색 변이 태변이에요. 이게 태어나면 한 2, 3일 정도 보게 돼서 일찍이 모유 수유를 해서 젖을 잘 먹이면 이 태변이 빨리 빠져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태변 보고 나면 이 암록색 끈적끈적한 것은 물에 씻고도 잘 미끌미끌해가지고 잘 안 씻겨요. 그래서 어쨌든 이 변이 다 빠지고 나면 이행변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유 수유와 분유 수유와 변들은 약간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엄마들이 좋아하는 황금색 변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대변은 색깔은 안 중요합니다. 뭐 녹색 변을 봤다, 뭐 파란색 변을 봤다, 뭐 이러면서 뭐 걱정이 돼서 막 카페 올리고 하는데, 이런 색깔은 아기가 빠르게 통과하느냐 좀 느리게 통과하느냐 요런 거에 의해서도 색깔의 변화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색깔은 안 중요한데, 단 변이 중요한 것은, 색깔이 중요한 것은 너무 흰색 변을 본다든지 아니면 새까만 변을 봤을 때는 병원을 한번 데리고 와서 체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흰색 변은 담독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새까만 변은 사실 집에서 기저귀에 풀어본다든지, 물을 한 방울, 변을 조금 떼서 물을 한 방울 넣어서 기저귀 위에서 풀어보면 피가 섞여서 나올까봐 걱정이거든요. 새까만 변은 상부 출혈, 위나 이 소장 계열 위쪽으로 가까운 이래 밑에 항문 쪽에서 먼 장에서 출혈이 있게 되면 통과되는 시간이 지체되면서 산화가 되어서 감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검은색 변이 출혈일까봐 사실은 신경을 쓰여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라는 거고, 사실은 우리 아기들도 변을 떼게 돼서 항문 주위에서 나오는 피는 눈에 볼 수 있잖아. 빨간 피가 보이니까 이거는 피다 하고 딱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또 치질에 관계되는 어떤 처치를 받으셔야 돼요. 그때는 또 소아과 방문해야 되겠죠. 그래서 흰색 변이나 새까만 변을 볼 때는 이상이 있는 변이 아닌지 그래도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하나 좀 신경 쓰이는 게 뭐죠? 점액변. 점액변은 조금 신경 쓰이기는 해요. 그러나 건강한 아기도 점액변을 일시적으로 보기는 해요. 근데 한번 점액변을 봤다 놀래가지고 병원에 오실 이유는 없고요. 다음 변이나 그 다음 변까지는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일의 용량이 늘어날 때 텀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먹는 게 정리정돈이 되어가면 아기들 이제 아무래도 장에 자극이
훨씬 덜 됩니다. 자주 먹는 아이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점액변이 보이기는 하지만 건강한 애기도 한두 번은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봤다고 너무 걱정은 하지 말고 두세 번, 네 번 연결해서 점액변이 가득가득 본다든지 이러면 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점액변을 보게 되는 거는 맞거든요. 그럴 때는 또 변을 가지고 소아과에 방문하시면 횟수 정도로 어머니 체크하셔가지고 오시면 또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럴 때 병원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은 태어나면은 아까 소변처럼 되게 묻어내는 아이들이 많아요. 특히 모유수유하는 변 볼 때마다, 소변 볼 때마다 기저귀마다 묻혀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모유수유하더는 2주, 3주, 4주, 한 달 돼가면 변을 안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어머님들 또 어때요? 자주 보던 변을 또 변을 안 보게 되니까 간이 덜렁 내려 앉아요. 그 이상이 있어서 안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모유는 분유와 달리 소화되고 나면 찌꺼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모아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애기들이 모아서 볼 때는 좀 많이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것도 정상이에요. 책에서는 한 2주까지도 보는데 평균 잘 자주 안 보고 모아서 보는 애기는 제가 한 일주일마다 보는 아이들은 조금 흔하게 볼 수, 되게 흔치는 않지만 흔하게, 그래도 좀 자주는 보고요. 2, 3일 만에 보는 아이들은 꽤 흔하게 본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일주일 만에 보더라도 변비의 형태가 아니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하루나 분유 수유아들은 매일 보는 변들이 대부분은 괜찮지만 하루나 이틀 만에 볼 때 변이 정말 토끼똥 비슷하게 땅글땅글하면서 동글동글하게 노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변비변이잖아요. 이럴 때는 병원을 빨리 오셔서 전문가 소아과 원장님 진료받고 조금 변을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물론 집에서 밥을 먹는 아이면 변비에는 식이섬유, 수분 이런 게 개선이 돼야 되지만 아이들은 엄마젖 또는 분유밖에 먹지 않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조금 이제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셔서 도움을 청하는 게 좋고, 때로는 이제 유산균을 분유 수유안을 먹이기도 하죠. 모유 수유안은 유산균을 굳이 일찍 먹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분유 수유안은 또 좀 일찍이 의사의 1, 2, 3개월 안에 먹이는 경우는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랑 의논해보고 처방하에 조금 먹이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유 수유하는 변을 처음에는 신생아 때는 좀 자주 본다. 이것도 문제는 없어요. 단 변을 너무 자주 보다 보면 어때요? 기저귀 발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기저귀 발진이 생기면 기저귀 안 갈아줘서 그렇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정말 요즘은 기저귀가 잘 나와서 두세 번 소변 보고는 대변은 묻으면 엉덩이에 좀 발려 있을 수 있어서 바로 갈아줘야 되지만 소변은 기저귀가 흡수를 해서 한 두세 번 정도 봐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요즘 병원은 거의 한 번 보면 다 갈아줍니다. 그래서 기저귀가 많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저귀 발진이 생기는 경우는 정말 아기가 자주 볼 때예요. 그래서 막 내 아이가 자주 보는 게 얼른 조금 정리가 돼서 숫자가 줄어들기를 바라고, 기저귀 발진이 생기기 시작할 때 케어를 벌써 시작하셔야 그죠. 더 심해지지는, 케어를 해도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병 보는 게 개선이 안 되면. 그래서 일단 대변은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만 아시고, 처음에는 자주 본다. 그러다가 나중에 모유 수유하는 몰아서 볼 수도 있다. 하루 이틀 3일 안 볼 수도 있으니 걱정을 하지 마라. 그런데 애기들을 2, 3일에 보면 막 욕을 쓰고 얼굴이 뻘건해지고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 이러면 또 변비인 줄 알아요. 애기들은 변 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용을 쓰기도 해요. 그러나 변이 변비의 형태가 아니면 아직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예,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신생아 발육 중에서 목 가누기. 자, 우리 평균 3개월 정도 되면 목을 가눈다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목 힘이 좋은지, 한 달 태어났을 때도 애기들 일시적으로 목에 힘을 뿌덕뿌덕 올립니다. 그러나 요즘 평균 한 달 정도 되면 꽤 목을 세우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목을 오른쪽 왼쪽 돌리고 좀 가누는 시기는 한 3개월로 평균 잡아요. 이 발달도 엄마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친구 아는 3개월인데 목을 가누는데 우리 아이는 3개월인데 아직 고개를 못 든다, 목을 못 가눈다 하면 막 속상해 하거든요. 발육도, 성장과 발육도 아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남의 아이하고 비교하지 말고 거주수에 가능한지만 보고 계시다가 목을 3개월에 가놓아야 되고 4, 5개월 되면 뒤집게 해야 되는데 5, 6개월 됐는데도 목을 못 가는데 이럴 때는 이제 그 예방접종 4개월 올 때, 6개월 올 때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좋지. 한 달 전으로 2달 이렇게 조금 늦고 빠른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못 가는 게 아셨죠? 그 다음에 수면은 예전에 저희들이 공부를 할 때는 젖 먹는 시간 빼고는 다 잔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20시간 정도는 잔다라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생활 환경이 엄마들이 바뀌어서 그런지 뱃속에서부터 태내 생활부터 엄마의 생활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서 그랬는지 요즘 아이들이 잠이 없어진 아이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먹고 또 큰아이처럼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막 이제 먹고 놀기 시작하고 먹놀 잠시 되고 오면서 잠자는 시간이 줄어드는데 유달실이 노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 노는 시간이 늘어나고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좀 운다든지 지 나름대로의 어떤 표현력이 막 많아지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엄마는 속상하죠. 늘 깨있고 잠자는 시간에 토끼잠 자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 그래서 수면하고 수유는 습관이 되니까 신생아 때부터 좋은 습관 가질 수 있도록 엄마가 도와주셔야 돼요. 그는 좋은 습관 가지기는 병원에서부터 조리원에서부터 집에서 케어를 할 때도 좋은 습관 가질 수 있도록 배우가 가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요즘은 예전에는 좀 예전에 내 때는 하면 좀 이상한 얘기가 되는데 예전에는 엄마들이 젖한통 주고는 애기 눕혀놓고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애기가 좀 울어도 너 기다려 엄마 요것만 하고 줄게 이러면서 좀 먹을 시간 돼서 가서 또 주고 이랬는데 요즘은 엄마들이 24시간 아기랑 있다 보니까 애기가 엠 하면은 정서에 영향을 미칠까봐 안아줘야 되고 또 안아줘도 우는 게 멈추지가 않으면 또 입에 뭔가 구강기니까 입에 뭔가 들어가면 멈추게 되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배가 고파서 그런 줄 알고 또 젖을 주게 되고 이러다 보면 늘 자주 먹는 아이가 되면 이것도 습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배꼽이 클 이유가 한참에 많이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돌았으면 내가 엥하면 엄마가 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기가 커가는 과정에서는 엄마도 힘들고 아기도 힘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신생아에서 영아, 유아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아기가 크면 한참에 먹는 양이 늘어나고 조금 수유의 수는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 달, 2달 돼도 신생아와 똑같이 주는 횟수 대로 열심히 주고 엄마나 최선을 다하는 엄마예요. 주고 있는데 엄마는 너무 힘들게 되고 엄마만 힘든 것이 아니라 아기도 그저 늘상 먹으려고 애쓰는 그런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 가지게끔 해주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수면은 많이 짧아지기는 했는데 한 6주 정도 되면 낮과 밤을 조금 구별할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신생아 때부터 낮은 낮과 같이 밤은 밤과 같이 좀 키우기를 바래요. 낮에도 엄마들 안마 커튼 켜놓고 안마 커튼을 쳐놓고 우리 아기 낮잠 자는데 깰까봐 방해가 될까봐 빛도 차다 그죠 이러잖아. 그러지 마세요. 낮은 낮과 같이 밤은 밤과 같이 저는 하기를 바라고 낮은 조금 어차피 나중에 낮잠이 줄어들잖아요. 낮은 조금 낮잠이 서서히 줄어드는 게 맞고 그리고 낮과 밤을 알아야 밤에 좀 길게 자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을 알 수 있기 전부터 낮과 밤을 구분해서 키우고 한 6주 정도 되면 평균 빠른 아이도 있고 조금 늦은 아이도 있지만 6주 정도 되면 낮에는 정말 먹놀잠 시대로 들어오고 밤은 먹고 나면 바로 자면서 길게 자는 이런 아이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수면은 요즘 조금 아이마다 차이가 좀 많다는 점. 그래도 우리의 목표는 낮에 먹고 조금 놀고 자다가 낮잠은 자다가 밤에 좀 길게 안 먹고 자도 우리가 신생아 때 지난주 모유 수유하셨죠? 낮에는 3시간 이상 밤에는 4시간 이상 자면은 깨워서 수유해라 하는데 신생아 때는 배꼽이 적어서 자주 수유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자주 수유해도 3시간 4시간일 때 깨워서 수유해라 하는데 한 달, 2달 되면은 애들이 일에 먹는 양이 늘어나고 이제 수유의 수가 점차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밤에 자는 시간도 길어지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어제까지 3시간 간격으로 잤는데 오늘 4시간이 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 엄마는 간이 또 찰렁해요. 깨워서 줄까 말까 줄까 말까 매번 고민하다가 4시간 되면 깨워서 주고요.
또 그러다가 그 다음날도 4시간 돼서 또 자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재워볼까 어쩔까 하다가 한 5시까지 재우니까 또 자거든요. 깨울까 말까 깨울까 말까 하니까 또 걱정이 돼서 깨워서 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기가 아파서 먹는 양이 너무나 줄어들었을 때 우리 병원 가면 뭐 닌게를 꽂아서 영양제를 꽂아서 아기한테 보충해 주잖아요. 그러나 건강한 아기가 아침에 첫 수부터 막수까지 잘 먹는다면 밤에는 조금 안 먹고 자도 괜찮아요. 그래서 건강한 아이라면 밤에 안 먹고 좀 길게 자더라도 굳이 깨워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첫 수부터 막수까지 잘 주고 깨어있는 시간에 대소변 잘 보면 돼요. 대변은 그렇게 중요하게 저는 보진 않고 소변만 잘 봐주면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 자다가 소변 보는 애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 보는 애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24시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애기들 청력, 시력, 후각, 촉각 이런 어떤 오감들이 임신 중에 한 5개월 정도 되면 거의 다 발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6개월, 7개월에 좀 더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태어나면 청력,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아빠 보고 대담해주라 하잖아요. 애기들은 아빠의 중저음을 되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빠 목소리인가 아닌가도 많이 듣던 목소리. 우리가 요즘은 가족분만실에서 애기를 놓으니까 분만하고 나면 엄마 비위에 캥거루 케어를 하거든요. 아기는 엄마 목소리 기억해요. 24시간 함께 10달을 함께 했으니까. 근데 아빠도 태담을 해주면서 아기들은 중저음의 목소리를 좋아해서 아빠 목소리를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어머 세상이 달라졌네, 왜 이런 세상이야, 응애 하다가도 아가야 이러면서 아빠가 평소에 해줬던 아주 좋은 축하의 메시지를 보낸다면 아가가 그 아빠의 톤을 보고 어디선가 듣던 목소리네 하면서 아기들이 안정감에 접어들면서 부터 그것이 태어나서 주위를 살피기 시작하면서 아기가 굉장히 안정에 빨리 접어듭니다. 그래서 이 5개월 지나면 아빠 목소리도 기억을 하니까 태담을 임신했다 그러면 벌써 5주, 6주, 7주자부터 아빠들 막 태담해서가 난리가 나죠. 그래놓고 정령할 때는 들려줘야 될 때는 바빠서 못 들려주는 아빠들도 있어요. 그러나 5개월 정도 지나면 꼭 하루에 한 번씩 내 아기를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엄마들 분만하기 전까지 아빠 오시면 씻고 태담해수를 하세요. 책을 한 권 읽어줘도 좋고. 그래서 아이들이 청력, 우리가 왜 돌아가실 때도 청력이 가장 오래 있잖아요. 근데 태어나는 아기들도 청력은 돌려요. 그러나 소리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은 목을 가눌 수 있어야 되고 소리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시기가 못 가누는 시기는 최소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4에서 6개월 정도 되면 소리 나는 방향도 알 수 있고 그 소리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죠? 한 달, 요즘은 2달, 석 달 되면 옹알이 하면서 깍꿍 하면 애기들 눈 따라오잖아요. 한 달은 아직 좀 빠르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청력도 발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력도 초점은 크게 맞추지는 못하지만 시력도 발달을 해요. 우리가 태어나면 신생아 때는 흑백모빌 달아주라 하잖아요. 흑가백은 애기들이 알 수 있어요. 초점 맞추기. 그래서 엄마들은 아주 애기 방을 이쁘게 꾸미놓고 천장에다가, 요즘은 이제 이런 거리에다가 이제 모빌을 달아주기도 하는데, 예전에 우리 때는 하면도 천장에 달아줬거든요. 천장에 저 높은 데서 아름다운 컬러풀한 모빌을 달아줘 보니까 애기는 못 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기 때는 20-30cm 거리에 흑백 모빌을 달았으면 아기가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보이기도 시작하고. 그래서 앞에 엄마가 있다 없다 이거는 엄마의 냄새로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나 물체도 20-30cm에서는 있다 없다 알 수 있어요. 물론 엄마도 당연히 앞에 있으면 향으로도 알 수 있지만 있다 없다도 알 수 있고 아빠가 오셔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시력도 발달한다는 거. 그 다음에 흑백 모빌은 한 칼라를 이제 보는 구별 가능한 시기는 한 6개월을 보는데 조금 일찍이 한 4-5개월 되면 달아주셔도 돼요. 그러나 초기는 흑백 모빌로서 아기 시력을 좀 맞추는 기능을 좀 도와줍니다, 그죠? 그러나 간혹 우리도 신생아실에서 보는데 가성사시라고 사시를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는 대부분 신생아 때는 가성사시입니다. 근데 요거는 돌 안에는 정상으로 돌아온다 하는데
요즘은 얼마나 의학이 발달이 됐어요. 그죠? 한 6개월 정도까지 기다려보고 사실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안과를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래요.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진료받아 보고 요즘 안과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교정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사시다 외사시다 뭐 이러면서 교정도 들어가기도 하던데, 사시는 가정사시가 많고 돌까지는 거의 다 정상으로 들어온다. 그러나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사시가 그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안과를 한번 방문해서 체크를 한번 해라. 그러고 권하고 싶네요. 치과도 사실은 이빨 나기 전부터 보통 한 6개월 전후 5, 6개월에 이빨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애기 같은 경우는 4개월에 이빨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너무 일찍 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애기들이 자주 먹을 때 밤낮 없이 그저 모유를 또는 분유를 먹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우리가 가정 사진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라다가 그랬지. 그 다음에 이제 엄마들이 세 번째, 첫 번째 체온, 두 번째는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선생님? 두 번째는 소변,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엄마들이 또 신경 써야 될 게 피부 문제예요. 자, 첫 번째 열 신경 쓰시죠? 두 번째 소변 횟수 신경 쓰셔야 되는 거, 조금 그래도 너무 예민하긴 안 그러도 돼요. 그러나 일반적인 상태에서 소변 횟수는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피부 문제예요. 왠지 피부에 너무나 뭐가 많이 나요, 이상하게. 근데 피부도 마찬가지로 우리 애기들이 미성숙 상태로 태어나요. 그리고 유분이나 수분의 밸런스를 아직 잘 유지하지를 못해서 애기들 피부에는 뭔가가 잘 납니다. 그래서 뭐가 나면은 이것은 태열인가요 하면서 엄마들도 걱정이 돼서 막 이러는데, 중요한 것은 유수분 밸런스도 잘 맞지 않고 온도, 습도 요런 게 맞지가 않으면 하룻밤새 애기들 피부는 확 돋아나요. 특히 애기가 덥다고 생각이 될 때 정말 자고 나면 하룻밤새 확 일어났다가 피부에 나올 때는 한순간에 나오지만 없어지기는 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엄마들이 일어난 것만큼 없어지기도 빨리 없어지지 않으면 막 속상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정상적인 피부가 그냥 볼 수 있으며 어떨 때는 병원을 가야 되는지 한번 우리 알아봐요. 몽고 반장 우리 동양인한테는 있죠. 요것도 애가 나이가 먹으면서 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거의 다 사라져요.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두 번째 피부가 엉덩이 허벅지 부위에 뿔긋뿔긋한 피부 문제가 있죠. 요게 신생아 중독성 홍반증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애기들이 요즘은 이제 좀 안 보이는 아이들이 많고요. 어떤 아이는 보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더 심해졌다가 좀 사라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신생아 중독성 홍반증은 치료가 필요 없고 좀 시원하게 하고 보습만 잘해주면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시기는 한 2주 이상은 걸려요. 예전에는 뭔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신생아 중독성 홍반증이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는데 나타나요. 이게 양수의 보호막으로 분리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 했는데, 양수에 폐하가 있잖아요. 또 양수에 태변도 보기도 하잖아요.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나타나지 않나 하는 거는 제가 경험상 얘기해요. 그래서 신생아 중독성 홍반증은 너무 겁내하지 않아도 된다. 시원하게 해주고 보습만 잘해주면 없어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비립종, 이 빨간 동그라미 진한 하얀 거 우리 어른들 같으면 톡 따서 그죠? 짜고 싶죠. 요는 거 여드름처럼 뭐 보이기도 하고 흰 비립종 요런 것들은 애기들은 손 안 댑니다. 그대로 두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 잇몸에 이빨 난 것처럼 보이죠. 요걸 진주종이라 하는데, 요것도 저절로 그대로 두면 이빨 난 건 줄 알고 막 놀래는데 요것도 저절로 두면 없어집니다. 늦어도 대부분 거전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겁내하지 말고, 이 준지동이 잇몸에 있을 수도 있고 입천장에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뱃속에서 정말 우리 이빨, 치아를
한두 개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가 있어요. 그걸 설치라고 하는데 요런 것들을 뽑아줘야 돼요. 수유할 때 흔들거리다가 삼킬 수도 있고 위험해질 수도 있어서 또 빼줘야 되고, 이럴 때는 소아과 요즘 가면 안 되죠. 치과 가서 빼시기 바라요. 예전에 소아과에서 빼줬는데 빼고 나면 치료율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전문적으로 치과 가서 요즘은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치는 빼줘야 되고, 이 준주동은 정상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진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에 엄마들이 아는 이 태열이 오랫동안 지속이, 태열은 한방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여기 아기가 밑에 보면 6개월 후에도 지속되면 아토피 피부로 간주한다 했는데, 대부분은 아토피 피부로 진행되는 피부들이 있어요. 그 외적인 피부는 거의 다 보습만 잘해, 온도 적절히 조절해주고 보습만 잘해주면 없어지는데, 이 아토피도 사실은 건조해서 더 심해져요. 그래서 아기 피부에 나타나는 모든 피부과적으로 나타난 문제는 온도 잘 맞춰주고 애기 덥지 않게 해주면서 보습만 잘해주면 대부분은 교정이 됩니다. 아토피는 정말 이 평생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건조해서 더 심해져요. 그래서 온습도 조절 잘해주고 보습 잘해줘야 된다는 거. 근데 6개월 이전에는 주로 아토피라는 용어는 잘 안 쓰는데, 아토피 양상으로 정말 보이는, 범위가 넓지는 않지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범위가 좀 좁더라도 약을 좀 처방받아서 발라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소아과 퍼뜩 다녀가시고, 그렇지 않고 엄마들이 보이는 아토피처럼 보이는 울긋불긋 하얀 좁쌀에서 온몸에 범위가 좀 넓게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온습도 조절, 보습 조절이 있으면 좋아집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농가진으로 보이는 세균 감염이거든. 요거는 범위가 적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애기한테 처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문제는 병원에 빨리 와서 소아과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예전에 보니까 애기들 요 입가에 헤르페스하고는 달라. 헤르페스는 바이러스잖아요. 요 입가에 농가진이 생겼던 아이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한 달 정도 됐던 아이 같아요. 요런 아이들은 범위는 작지만은 그 세포의 양상에 따라서 소아과에서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병원에 이제 소아과 원장님하고 상담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 자, 이제 저희들이 뭐 했나요? 첫 번째, 체온 37.5까지 정상이다. 두 번째, 소변. 처음에는 자주 보다가 한 달 정도 지나면 하루에 5회 이상 본다. 먹는 게 잘 다듬어져 가면 소변 보는 것도 양이 많아지면서 횟수가 줄어들면서 하루에 5회 이상 보면 정상이다. 그리고 세 번째, 뭐 했나요? 생각나요? 저도 생각 잘 안 나요. 피부 문제. 피부에 뭔가가 잘 난다. 그럴 때는 온도, 습도, 1차적으로 엄마들 할 수 있는 게 온도, 습도 조절해주고 보습 잘해주자. 그 세 문제, 그죠? 이제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 외에 우리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유방우려이나 질출혈, 가성생리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다 엄마의 호르몬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대로 두시면 돼요. 유방우려이 있다면 엄마들이 예전에 이건 짜줘야 된다고 막 짜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는 엄마의 호르몬 레벨이 떨어지면서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흡수가 되어버리고. 근데 짜주다 보면 오히려 감염 문제가 생기니까 아기들 몸에는, 아까 피부 문제도 제가 짜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질출혈, 가성생리는 이것도 엄마의 호르몬 때문에 그러는데, 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2, 3일에 갑자기 보이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죠? 놀라게 해서 이것도 한 2, 3일에 비춰서 길게는 일주, 짧게는 한 2, 3일에 몇 번, 한두 번, 서너 번 요렇게 비치고 나면은 안 비쳐요. 엄마 호르몬이 날이 가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 거다. 있을 수 있는 거는 나타났을 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체크해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 귀한 이 왕자님들은 엄낭수종이라고 해서 뒤에, 고추 뒤에 우리 이제 그 엄당, 어른들이 풍알이라고 들어있는, 고안이 들어있는 곳 있죠. 여기에 한쪽이, 양쪽으로는 잘 안 와요.
한쪽이 고안이 이렇게 음낭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이 이렇게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주로 안에 물이 찼거든요. 여기 이제 음낭 수종이라는데 요거는 시간이가 막 거의 다 흡수가 돼요. 그래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요 태어났을 때 생긴 경우는 소아과에서 이거는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요. 신생아실에서도. 그래서 차차 흡수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단 없었는데 갑자기 생기는 경우는 유심히 관찰해야 되고 아니면은 소아과에 한번 진료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물이 찬 건지 그죠? 갑자기 생기면 주로 어디 받쳐서 피가 찬 건지 농이 생긴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생기면 소아과 바로 오셔야 되고 태어날 때 음낭수종이 생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흡수가 되니 걱정 말고 기다리시면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삼복권 그 고환이 우리가 임신 막달 되면 거의 다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간혹 안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두 쪽 다 안 내려오는 경우는 있긴 있는데 아주 드물고 대부분은 한쪽이 먼저 내려오고 한쪽은 복강 안에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돌 안에는 거의 다 내려오거든요. 근데 돌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면 외과 방문하셔야 돼요. 어쩌면 수술로서 밑으로 내려오게끔 만들어줘야 내려온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산 엄마들이 간혹 우리 카페에도 올립니다. 피는 아닌데 소변 보고 나니까 소변에 불구스름한 게 흔적이 보인다고 어머님들 간혹 사진 올려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요산이에요. 우리도 바빠서 소변 보러 못 가고 물 좀 많이 못 마시면서 땀 많이 흘리고 나면 소변이 아주 진해지면서 요산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화장실 가서 밥을 하니까 요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론적으로 같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기들도 이 요산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너무 놀라지 말고 다음 소변을 한번 기다려 보세요. 요산이 보인다면 엄마들이 또 걱정이 물을 따로 먹여야 되나요? 하는 질문들이 와요. 6개월 이전에는 아기들 먹이 중에는 분유나 모유 외에는 다른 걸 안 주시는 게 맞아요. 모유나 분유로서 충분히 수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간혹 요산이 보이면 다음 수유 때 모유는 모유를 충분히 주고 분유는 지금 먹는 용량을 충분히 잘 먹여주면 대부분 없어집니다. 그래서 간혹 요산이 보일 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요산이 지속적으로 매번 보인다면 그 병원에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요. 신생아는 체중에 비해서 이 체포 면적이 넓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잘 안 돼요. 물론 내하 수체에 있는 열 조절 중순도 미숙해서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워도 조금만 옷을 더 많이 입혀도 특히 겨울에 애기들 막 이마에 하얀 것들이 빨간 것들이 막 돋아나는 아이들이 많거든. 어른들 같이 살면은 늘 애기는 따뜻하게 키워야 된다 하면서 옷을 입혀요. 그러다 보면 실내 온도도 더운데다가 옷을 따뜻하게 입혀 놓으니 애기들은 막 그죠 많이 나요. 그래서 덥지 않게 시원하게 해줍니다. 실내 온도 24도에서 26도 이거는 겨울 얘기예요. 여름 얘기예요. 겨울에는 한 21도 전후 20도에서 22도 정도가 맞아요. 그렇게 해주고 습도는 50도에서 60% 정도 맞춰주시면 되는데 여름에 날씨 더울 때 습도가 높으면 불쾌지수가 엄청 올라가요. 그죠? 그럴 때는 한 5%나 10% 낮춰주는 것도 센서예요. 그래서 그날 엄마 컨디션 보가면서 애기도 조금 조절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평균 24도에서 26도, 겨울에는 20도에서 22도 정도로 온도를 맞춰주고 습도는 한 50%에서 60%. 그러나 후덥지근 할 때는 습도를 한 10% 정도 더 낮춰주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애기들 눕힐 때 땅바닥에 우리 바닥에 보일러 떼놓고 얇은 엿대기 깔고 애기를 눕히잖아요. 이런 거 맞지 않고 우리 또 침상에 불 들어오고 침대 쓰시는 분 침상에 불 들어오잖아. 거기 애기 눕히잖아요. 그것도 애기들한테 맞지 않아요. 애기들은 실내 온도만 맞춰주고 요만 좀 이래 탄탄한 걸로 약간 또 구울 때 폭신한 거 말고 좀 단단한 매트리스 위에 눕혀주면 애기들은 충분히 오히려 더 안전하답니다. 이럴 때 눕혀놓으면 땅바닥 뜨겁다 전기 그는 용품 위에 애기를 눕혀놓으면 애기들은 몸을 못 가누잖아요. 그러면 좋은 화상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바로 불 들어오는 곳 위에 얇은
요때기 깔고 애기 눕히는 거는 안 한다. 저는 요즘 어머님들 다 그 침대 쓰시잖아요. 엄마 침대에 애기랑 함께 있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애기는 한 방을 써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애기랑 각방 못 써요. 한 방을 쓰는데 침대는 달리 써야 돼. 애기는 애기 침대,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침대예요. 그래서 서로의 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엄마들 너무 예민해요. 애기들 꼼짝 하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같은 침상을 쓰다 보면 서로가 깨요. 그래서 애기는 애기 침상에, 엄마는 엄마 침상에서 누워서 잠을 자면서 엄마 몸부림도 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쓰는 게 맞고요. 또 여름이나 겨울이나 요즘 실내 온도 때문에 선풍기나 또 온풍기나 그죠, 에어컨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전기 제품을 쓰잖아요. 온도를 적정한 온도를 맞추려고 하면 이런 제품 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럴 때는 애기한테는 맞바람만 안 가면 돼요. 요즘 에어컨도 무풍이 나오대요. 그런 거는 좋아요. 그러나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 온풍기 바람 이런 것이 애기한테 직바람은 좋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 체온도, 열도, 수분도 너무 많이 뺏기는 그런 현상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접 바람이 갈 수 있도록, 아기는 여기 있으면 바람은 절로 갔다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사용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신생아 감염은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딱 누워보면 배꼽이 1순위입니다. 감염 문제. 두 번이 우리가 눈이에요. 세 번째가 피부. 큰 틀에서 보면 배꼽, 눈, 피부가 감염에 일어날 확률이 높은 순서예요. 그래서 배꼽은 그래도 한 2주, 1주 전후로 거의 다 떨어지게 되고, 늦어도 2주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배꼽은 대부분 엄마들이 병원 조련하고 집에 가실 때 떨어지가 가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눈은 문제가 그저 간혹 눈곱이 끼죠. 그래서 애기들은 요 눈물샘이 곱고 좁아가지고 눈물샘이 잘 막혀요. 그래서 눈곱이 잘 끼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보리 눈곱이 좀 낀다 하면 눈물샘이 막혔는갑다 하면서 눈물샘이 열릴 수 있도록 마사지를 해주면 돼요. 그 마사지는 경우에 따라서 소아과를 방문하면 소아과에서 배우셔도 되고, 조리원에 있을 때 간혹 요런 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때는 조리원 선생님들이 가르쳐 드리기도 할 거예요. 눈물샘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눈물샘 있는 위에 손을 얹어서 콧잔등 쪽으로 요렇게 눈물샘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위에서 잡아서 콧잔등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돼요. 조금 압력을 주셔가지고 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 달 된 아기를 만났는데 우리 엄마가 한 달 동안 마사지를 해줬는데 우리 아기가 눈곱이 아직 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우리 아기가 다칠세라 너무 살살 해주고 있는 거야. 살살 하면은 자국이 안 가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해도 그죠, 좋아지지가 않죠. 그럴 때는 약간 압력을 줘서 조금만 10번씩 이쪽에도 끼인다면 10번씩 움직이면서 하루에 한 두세 번 해주면 잘 튑니다. 그런데 그 눈곱이 노란색 눈곱이 낀다면 그건 감염이거든요. 그때는 저절로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때는 소아과 오시면 됩니다. 소아과나 소아과 오시기가 너무 번거롭다면 안과 가셔도 되는데요. 소아과 오시면 신생아한테 잘 오는 감염에 암약을 드립니다. 그죠? 그는 처방을 드리니까 샘노란 눈곱이 끼면 병원에 오시고, 아이보리색 눈곱이 끼거든. 눈물샘이 막혔다 그러더라 하면서 눈물샘이 뚫릴 수 있는 마사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까 이 제대는 거의 다 조리원 퇴실하면서 탈락이 된다 했는데, 자, 제대는 빨리 말라야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기저귀 채울 때 보면은 기저귀가 제대를 덮지 않게끔 기저귀를 채워서 그죠, 바깥쪽으로 기저귀를 접어주면 노출이 되면은 빨리 말라서 떨어져요. 그거 배꼽이 쑥 들어간 애도 있고 붙은 면적이 튀어나온 애기도 있거든요. 그 붙은 자리가 잘 말라야 떨어지니 아무래도 두꺼운 애기는 늦게 떨어지고요. 좀 탯줄이 가는 애기는 좀 빨리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차이도 있고 하니까 붙은 자리 소독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알코올 든 그 소독수를 사서 발라주시면 자주가 아니고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애기들한테 또 올 수 있는 게 생리적 항달이 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만사가한테는 한 60%, 미소가한테서는 80% 정도 올 수 있다. 생리적, 그죠? 황달, 누구나한테 좀 올 수 있는 거. 병리적 황달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생리적 황달은 많이 온다. 그러나 거의 다 치료가 필요가 없는데, 그 중에서 간혹 날짜에 비해서 황달이 좀 심한 아이들이 검사해보고 수치가 높으면 형광등 치료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루 이틀만 치료했으면 빨리 낫게 되고, 이제 황달이 겁나는 것은 해강달이거든요. 해강달은 뭐 이런 형광등 치료 이런 거 해가 잘 안 나와요. 해강달은 지적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치료가 빨리 안 되면 치료 방법이 교환 수혈이에요. 저희도 교환 수혈을 하느나 한 명 받고요. 그 한 명의 이제 언니가 교환 수혈을 했는데 동생이 또 한 달이 빨리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이나 조리원 있게 되면 이런 걸 세심하게 봐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또 모유 항달이라는 게 있어요. 모유를 먹으면은 모유 속에 들어있는 어떤 인자 때문에 좀 항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검사를 해보면 수치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유를 더 열심히 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유 항달은 치료를 해야 될 만큼은 아니지만 항달기가 질질질질 좀 오래 가는 경우, 길게는 3개월까지 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3개월까지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유 잘해라. 간혹 그 황달의 느낌이 엄마 생각이 너무 진해져서 너무 고민이 된다 이러면 스트레스가 전량도 줄이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병원 오는 길이 있으면 황달 검사 뭐 돈도 별로 안 들지만 검사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 황달 그 수치 검사 한번 해보면 엄마들이 또 마음 놓고 케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진하다 하면 언제든지 한번 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모유 황달이다 가만 믿고 수유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모유 황달 걱정할 거 없어요. 아시겠죠? 자, 아까 배꼽 얘기했죠. 배꼽 물기가 마르도록 하고, 알코올은 휘발성이 있어서 알코올 소독, 배꼽이 붙어 있는 자리 열심히 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에 노출시키는 게 잘 떨어진다. 배꼽은 거의 다 조리원에서 떨어져 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간혹 집으로 가시는 분들 좀 오래 가도 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도 문의해 주시면 답해 드릴게요. 자, 배꼽이 2주 돼도 안 떨어진다. 수학하면 오셔야 되고요. 배꼽은 떨어졌는데 배꼽 부위에서 자꾸 냄새가 나거나 진물이 난다, 또 피가 좀 난다 이러면 병원 오셔야 되고요. 배꼽 주위가 또 불구스름하다 이러면은 이 감염의 문제거든요. 병원 오셔야 되고, 배꼽은 떨어졌는데 배꼽 안에서 빨간 살이 새살이 돋아나는 경우 육아종이라 해요. 이럴 때도 병원에 오셔야 돼요. 두 번째, 배꼽에서 냄새가 날 때는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도 살짝 냄새가 나거나 핏물이 좀 날 때는 있거든요. 그 탯줄 안에 혈관이 3개가 있는데 그 근육으로 이루어져서 가장 늦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핏물이 많지는 않지만 좀 나면서 피딱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양이 많으면 제때 오시고, 양이 별로 많지 않으면 닦아주고 하면 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거의 나오는 양이 줄어들면서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괜찮아요. 근데 냄새도 이제 살짝 날 수는 있는데, 그러나 많이 난다거나 뭔가 피가 좀 많이 난다 이럴 때는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이 돋아날 때도 육아종은 저절로 놔두면 거의 다 안 없어져요. 진물이 나기, 요것 때문에 또 진물도 나거든요. 그래서 육아종이 있다면 태워줘야 돼요. 소아과 오시면 약품이 있어요. 그걸로 면봉에 묻혀서 태워주는데, 살을 태워준다니까 엄마들 되게 놀랍죠? 안 아파요. 애기들은 그게 신경이 없기 때문에. 애기들은 만지면 울잖아. 만져서 우는 거지 아파서 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없애주는 게 맞다. 그래서 육아종이 생겼을 때는 빨리 소아과 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병원에서 이제 거꾸로, 그죠? 지금 이제 엄마가 집에서 쭉 봐야 되는 걸 다 왔어요. 그럼 아기가 태어나면 병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체크해 드린답니다. 아기 머리 둘레, 가슴 둘레, 키, 몸무게, 아기 수첩에 다 적어 드리죠. 그리고 입안에 구개열이 있나, 예전에는 구개열이나 토순이 이런 것들이 좀 가진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요즘은 뭐 거의 볼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뭐 이제 심장에 들리는 소리라든지 아까 배 속에서는 폐호흡을 안 하는데 태어나면 폐호흡을 하면서 또 폐가 그릉거린다든지, 그죠? 폐에도 양수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응행하면서 폐가 확장되면서 흡수가 되어버리는데,
이 흡수가 되지 않거나 뭐 태변을 뭐 산지가 너무 오래돼서 폐 양수가 태변이 섞인 양수가 들어있다거나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폐에서 소리가 나면 결국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간혹 생기긴 해요. 이런 것도 체크해 드리고요. 당연히 뭐 대천문, 서천문, 대천문 저는 또 엄마들 요즘 이제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너무 아는 게 많더라고요.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부장님, 우리 애기 대천문을 만져봤더니 쏙 들어갔는데 이거 탈수증이에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오늘 애기 먹는 거 잘 먹었어요? 잘 먹었대. 소변 오늘 몇 회 봤어요? 하니까 벌써 6회 뭐 그날 5인가 이랬어요. 6회를 봤대요. 그때 한 달쯤 됐을 거예요. 한 달쯤 됐을 거예요. 그렇대요. 그래서 아기가 어디 아픈 올 것 같아요. 윤기가 번지르하지 않나요? 하니까 그렇대요. 그런데 뭔 탈수증 그랬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게 고라가 돼가지고 이 뼈 사이에 이 융합이 다 이루어져서 뼈가 하나로 우리 뇌를 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기들은 뼈가 다 각자로 있어요. 그래서 떨어져 있고 요게 이제 대천문, 서천문은 대천문은 뼈 4개가 만나서 다이아몬드 꼴이고 서천문은 뼈 3개가 만나서 트라이앵글 삼각형으로 됐거든요. 요건 아주 적어서 엄마들 잘 몰라요. 그래서 6주에서 8주면 없어져요. 다쳐요. 근데 이 대천문은 엄마들도 만져보면 진짜 쑥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뼈가 없으니까 정상인데도 쑥 들어간 것처럼 느껴져요. 여기 중요한 것은 의사선생님들, 우리 소아과 원장님들은 이게 표식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들 뭐 내압이 올라갔나 아니면 탈수증이 있나 다른 문제가 없나 하고 대천문을 살짝이 체크를 해보는 경우는 있는데 우리 엄마들은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아이고 그거 숨구멍이다. 숨구멍을 만지지 말라 이러거든요. 그 엄마들은 대천문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대천문, 서천문, 대천문은 한 18개월, 1년 반 돼야 다 닥쳐요. 그래서 우리처럼 뼈가 하나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기 뼈가 다 각자 융합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태어날 때 애기 엄마 산도가 좁다 싶으면 애기가 머리가 우리 정상분만 나면 찔쭈마이 해서 나오죠. 이는 응형 기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물주 보면은 뭐 하나님 보면은 대단하시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목의 덩어리, 요게 흉쇄유돌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양쪽에 균형이 맞지가 않으면 사경이 잡을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져보면 뭐 도톰하다든지 이런 뭔가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기를 집에 가서 눕히는데 늘 한쪽만 넘어간다 이러면 머리의 모양에 따라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사경 때문에도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엄마가 또 반대쪽으로 눕히 놓는데도 넘어가고 하면 소아과 오시는 길이 있잖아요. 그럴 때 소아과 원장님이 거의 다 체크는 해드리지만 그래도 엄마가 평소에 느꼈던 걸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신경 써서 봐드리겠죠. 그럴 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선천성 백내장은 저도 산부인과에서 30년 넘게 일했는데 한 케이스 봤습니다. 선천성 백내장. 그래서 이거는 괜찮고 부종두혈증, 부종은 아까 제가 그 정상 아이한테서 엄마 골반에 맞추기 위해서 응형 기능이 일어나면서 골반 진입구에 부종이 생기는 경우를 살육 또는 부종이라는데 요거는 태어나서 2, 3일이면 흡수가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 부종이 일어난 곳에 안에 혈관이 하나 터지면 두혈증이 됩니다. 두혈증은 피가 고인 거라서 없어지게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흡수가 다 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엄마들이 일상생활은 다 하시면 되는데 아이고 얼마나 커졌나 만져보자 하면서 만지는 것만 안 하시면 자연적으로 다 흡수가 됩니다. 요럴 때는 두혈증이 좀 심한 정도에 따라서 뭐 우리가 항달을 좀 더 잘 체크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있는데 집으로 태어나게 되면 여기는 거의 다 신경 안 쓰시고 일상생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문을 아까 말씀드렸죠. 요런 거 다 체크해드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엄마들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설명을 해드리고 간혹 빠뜨려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차차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있더라도 너무 놀라지 말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하면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아들 같은 경우는 서해부, 저 밑에 고추 있는데 그 우리가 화면에서 왼쪽에 보면 볼로가 튀어나왔죠, 위에. 저
탈장, 수혜부 탈장은 수술해줘야 돼요. 저희 아들도 2살 때 수술했거든요. 요거는 크면서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배꼽 탈장은 출생시 뱃속에서부터 이 복근, 근육이 좀 그 부위에 형성이 미숙해서 배꼽 탈장이 잘 생기거든요. 배꼽 탈장은 생기는 아이들이 제법 많아요. 근데 범위가 크지 않으면 500원짜리 동전보다 크지 않으면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러면 아기가 크면서 한 달, 2달, 3달에 크면서 거의 다 막혀버려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수혜부 탈장이 의심될 때는 빨리 병원을 방문하시고 의사 선생님의 진료에 따라서 필요하면 수술 빨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뭐 항문이 제대로 뚫렸는지 뭐 이런 거 엄낭술모까지 다 체크해 준다는 거요. 그 다음에 뭐 선천성 고관절 탈구 이런 것도 소아과 원장님이 애기들 체크 다 하셔요. 그 신생아실에 오시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다 훑어봐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선천성 고관절 탈구도 있지만 또 여기 좀 이상 없이 보이다가 늦게 발견될 때도 있고 때로는 살다가 뭐 생길 수도 있겠죠. 살다가 탈구가 생긴다는 건 엄청 아파요. 근데 아기들은 아픈 줄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제가 소아과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가면 아우 선생님 우리 애기 고관절 탈구 있는지 좀 봐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엄마 어떻게 고관절 탈구를 의심하나요 하면은 애기를 엎어놨더니 허벅지 주름이 다르다 맞거든요. 허벅지 주름이 다르다, 아기를 다리를 돌렸을 때 뭐 소리가 딸그닥 소리가 난다, 바로 눕혔을 때 다리 길이가 다르다,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탈구를 의심하긴 하거든요. 선천성 고관절 탈구가 있으면 아기가 아픈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걸 갖고 의심을 하고 병원에 가서 사진 찍어 보거나 뭐 이래 처치를 이제 받으면 확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 선천성은 우리 소아과에서도 봐드려요. 그리고 이제 피부의 태지 같은 경우는 애기한테 묻혀놓는 게 이제 애기가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거기 저절로 흡수되도록 기다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태어났을 때 피가 묻으면 피도 좀 닦아주고 얼굴은 이 태지가 기름 덩어리예요. 유분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물에 씻고도 잘 씻기지지 않아요. 그래서 얼굴에 막 많을 때는 우리가 그 예전에 애기 베이비 오일 같은 걸로 수분에 묻혀서 얼굴은 어른도 봐야 되고 애기도 눈도 떠야 되고 코도 숨 쉬어요. 코에 이런 데 많이 들어있거든요. 숨도 쉬어야 되고 해서 조금 닦아주는 경향이 있는데 보면 겨드랑 사이에 오금에 이런 데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런 데도 많은데 이런 거는 그대로 둬서 저절로 되도록 두면 돼요. 그래서 겨드랑이나 오금이나 수혜부 이런 데는 흡수되는 게 양이 많으니까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목욕시키고 닦아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목욕시키고 톡톡톡 닦아주면 몸으로 거의 다 흡수가 되고 여기 피부에 굉장히 보호물질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몽고반점 아까 설명했고 연어반. 자, 우리 오른쪽 위에 보면 눈썹 위에 빨간 점같이 생긴 이게 피부계의 문제거든요. 근데 요 미간에는 연어반이 잘 생기고 이 연어반은 참 그래도 얼굴이라고 아기가 크면서 거의 다 옅어지면서 없어집니다. 제가 알기는 한 90% 이상 없어져요. 한 10% 안 되게 약간 남아있는 경향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아기가 크고 난 뒤에 피부과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해 보시면 되겠죠. 요즘 피부과도 엄청 발전했잖아요. 그리고 이 연어반이 또 목 뒤에도 잘 생기거든요. 목 뒤는 잘 안 없어져요. 그러나 어때요? 목 뒤에는 머리를 기르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이나 조물주님들께서는 참 그 세상의 이치에 맞게 뭔가를 주셔도 주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연어반이 있더라도 너무 속상해 하지 말고 미간은 크면서 없어진다라고 우리가 믿고 아기를 주고 정 없어지지 않으면 피부과 방문하는 거 잊지 마시고 밑에 봉임낭종은 아까지 진주동하고 막 비슷하고 보시면 돼요. 이럴 때는 그냥 놔두면 됩니다. 이 봉임낭종이 잇몸 사이에 저 위에 왜 하얀 물질들이 도도도독 있잖아요. 저는 게 입천장에도 나타나요. 그래서 저절로 없어지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다음에 신생아 온돌 체온. 자, 신생아 한 달 했고요. 체온도 했어요. 토하는 거 잠시 할게요. 자, 애기들은 식도가 곱고 짧고 그리고
위에 식도에서 유와 만나는데 분문이라는 관략근이 있어요. 이게 역류를 반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른들은 밥 먹을 때 음식이 내려갈 때는 열렸다가 닫히거든요. 그런데 이 애기들은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애기들이 먹고 트림시켜도 눕혀놓으면 쭈르륵 올라와서 입가에 쭈르륵 잘 토하는 것처럼 보여요. 요걸 역류라고, 거꾸로 올라온다고 역류라고 하거든요. 역류는 정상이에요. 문제는 토하는 게 어떤 게 문제인가 하면 토할 때 왜 토하는 애가 먹은 거 왈칵 다 토해내는 아이들, 이런 게 처음엔 없다가 크면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먹을 때마다 그런 것 같으면 빨리 병원에 오셔가지고 그 유문관략근이 협착이 있나 싶어서 초음파도 해보거든요. 그는 진단을 한번 받아보셔야 되는데, 어쩌다가 왜 토한다 이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대부분 어쩌다가 왁 토하는 것은 아기가 먹을 때 급하게 먹었거나 급하게 먹으면서 공기를 많이 삼켜서 공기가 올라오면서 울렉 토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때는 일회성이잖아요. 가끔 일어나는 거는. 그래서 이때는 질병하고 관계가 없어서 엄마가 해야 될 게 안전하게 아기가 공기 먹지 않고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중간 트림 시켜가면서 잘 먹어주면 요 토하는 거 없어지겠죠. 웩 토하는 거는. 그래서 역류는 정상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길게는 한 100일까지도 갑니다. 그 다음에 배꼽 육아정, 아까 저 오른쪽 동그라미 칠한 데 보면 새살 빨갛게 나온 거 보이죠? 요런 것들은 안 없어지니까 오셔가지고 소아과 오시면 바로 치료가 된답니다.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하나 한 번 더, 모유 수유와는 변의 색깔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녹변이든 황금색변이든.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어쩌면 황금색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황금색 변을 보면 엄마들이 행복해해요. 그런데 녹변을 보면 또 간이 덜커덕 내려앉아요. 우리 애기가 이상이었나 없나. 그래서 변은 별로 안 중요하다, 횟수도 안 중요하다. 근데 변에서 신경 써야 될 거는 흰색 변과 까만색 변, 또는 반복되는 점액습변. 그래서 그럴 때는 병원 오시면 돼요. 다음에 물기가 많거나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가 문제다. 근데 설사일 때 우리 애기들은 자주 제가 변을 본다 했잖아요. 아기가 변을 봐서 엉덩이를 닦아주고 있는데 변을 쭉 보는데 보면 물이 많이 섞여 있어가 얼른 우리가 볼 때는 설사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 변이 기저귀가 물은 흡수하고 끈데기가 남잖아요. 그러면 이 변은 정상변이에요. 근데 설사는 정말 끈데기가 없어요. 그 설사는 한 번은 보고도 하고 한 번 더 보다가 두세 번 보면 바로 병원으로 애기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러나 끈데기가 있는 묽은 변은 정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애기들 잘 놀래는 애기들은 신경계계통도 아직 덜 발달돼서 애기들이 움직이다가 지바람에 잘 놀랍니다. 팔도 움직이다가 어흥 놀래고 다리도 움직이다가 두두둑 떨게 되거든요. 요런 거는 신경계계통이 아직 미숙해서 그렇다 하고 너무 놀라지 말고요. 요래 뜰 때 애기들 딱 잡아주면 바로 멈춥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애기가 다리를 반복적으로 뜨는데 잡아줘도 몇 초 떨다가 멈춘다든지, 또 특정한 시간에 떨어서 잡아줘도 몇 초 떨다가 멈춘다든지 이러면은 소아과 빨리 오셔가지고 의논해 보셔야 돼요. 진료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른들하고 같이, 요즘은 소가족이잖아요. 핵가족이고. 예전에 어른들이랑 같이 살면은 애기가 막 놀라고 하면 기형안 먹이고 이랬거든요. 애기 놀랄 때 기형안 먹이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놀라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얘기다, 일이다. 그래서 놀랄 때 애기가 잡아주면은, 또는 떨 때 애기가 잡아주면 괜찮다 하면 이상 없는 거예요. 크면서 다 좋아져요. 다음에 아까 신생아 중동성 공방증, 제가 이상 없는 거라 했죠. 좀 더 심해졌다가 없어질 수는 있고, 특별히 약도 필요가 없다. 온도 습도 조절 잘해주고 보습 잘해주면 시간이 좀 가면 없어진다. 최소 2주 이상은 걸린다. 그죠? 중간에 헤르페스, 우리 어른들도 피곤하면 헤르페스 잘 생기죠. 애기들도 생겨요. 이럴 때는 연고를 주로 발라주기도 하고, 심할 때는 약을 먹기도 하는데 애기들은 주로 연고 발라줘요. 근데 엄마가 헤르페스 생겼어요. 수유될까요? 수유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엄마가 또 연고 바르거나 경우에 따라서 약을 좀 복용해야 되겠죠. 다음에 세 번째, 농가지. 농가지는 애기도 정도에 따라서 요거는 진료 보셔야 돼요. 진료 정도에 따라서 약을, 항생제, 이거는 세균이거든요. 항생제 처방을 받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열나는 얘기. 무조건 헬제 먹이지 말라. 그리고 병원에 가시는 게 맞다. 37도 조금 5부 이상 넘거든. 제일 먼저 폭 싸두거나 잘 못 먹었어도 또는 탈수가 생겼어도 일갈성열이 생길 수 있다. 탈수가 생기면 사실 병원 데리고 가야 돼요, 애기들은. 근데 어때요? 요럴 때 일시적일 때는 잘 먹이있으면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폭 사준 거 열어주면 열이 내려가겠죠. 문제가 없는데 옷을 가볍게 입히거나 시원하게 해주면 좋아진다 했는데, 문제는 열이 날 때 우리가 예상되는 열이 있잖아요. 오늘 2개월 DPT하고 뭐 폐교균하고 몇 가지 접종을 했어요. 그럼 요것은 열이 예상이 되니 소아과에서 예방접종하는 날 무슨 해열제를 준비하시라고 1회 내지는 2회 먹을 거 준비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요 아기가 예방접종균과 싸우는 과정에서 열이 날 수 있잖아요. 요럴 때는 처음에 열 나면 시원하게 좀 해주고, 그래도 열이 38도 이상 되면 해열제 먹이면 돼요. 왜? 열이 날 수 있다는 걸 예상을 했잖아요. 설명도 들었고. 그럴 때는 먹이고 기다려 볼 수 있어요. 대개는 한 번 내지 2번 정도 먹이면 좋아져요. 그런데 아기는 예방접종도 하지도 않았고 낮에도 잘 놀고 있는데 밤에 자다가 보니까 갑자기 38도 이상 열이 난다. 그러면 이거는 병원을 바로 데리고 가시는 게 맞아요. 해열제 주고 열이 떨어져서 잤어요. 그 다음날 뭐 한 오전에 또 열이 한번 났어요. 또 해열제 한번 주니까 또 열이 떨어졌어요. 이러다가 또 3번, 4번 반복되니까 그때 애기들을 데리고 가다 보면 이 질환의 어떤 치료의 기회가, 그죠? 빨리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치료의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유 없는 열이 날 때는 그래도 아이니까 병원을 빨리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죠? 열 날 때 병원 가면 몇 가지 검사를 합니다. 너무 울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영아산통. 영아산통은 한번 읽어볼게요. 생후 4개월 이하의 영아들에게 생후 3주경에 처음으로 나타나서 저녁이나 새벽에 이유 없이 발작적으로 울고 보채는 증상이다. 달래지지가 않아요. 별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도 너무 울고 보채는 게 뭐 하루에 3시간 캤는데 1시간 이상 이나 최소 일주일에 한 3회 이상 정도 발생하면 영아산통이라는데, 이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그 병원에 가도 약이 없어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밑에 박스 안에 보세요. 3, 4개월이 지나서 지속되면 전문의와 상담해라. 그전에는 나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아직 아기의 소화기계가 발달이 덜 돼서 나타난다. 그래서 엄마가 수유 때 아기가 공기를 많이 먹지 않도록 도와주고 트림을 잘 시킨다. 트림을 시키도 방구도 잘 끼는 아이다. 아마 중간 트림을 시켜서 영아산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뭐 산통이 요것 말고 다른 이유로 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것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아기가 먹을 때 잘 먹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 애기들 딸꾹질이 나는, 딸꾹질은 흉곽과 복강을 가로지르고 있는 막이 행경막이거든요. 이 행경막이 어떤 이유로 불수의적 수축이, 경련이 일어나서, 죄송해요. 경련이 일어나서 그때 후두로 연결돼서 소리가 헉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생아도 여기 어떨 때 그 소아들 보면 어떨 때 잘 일어나요? 소변 기저귀 갈 때 잘 일어나요.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소변 보고 나면 체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거든요. 남자들 소변 누고 나면 치를 떨죠. 그거하고 일맥상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기저귀 갈 때 재빨리 갈아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행경막에 어떤 불수의적인 이건 자율신경계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어떤 경련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요때 신생아는 세워서 안아주라. 세워서 안아주면 이게 멈추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가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 모유를 먹였거든요.
딸꾹질 일어날 때 모유를 주다 보면 그 먹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또 멈추게 되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딸꾹질이 나는데 분유를 준다, 이거는 절대로 안 돼요. 모유는 우리 몸에서 나는 거라서 아기가 조금만 기도로 원래는 넘어가면 안 되지만 넘어가도 흡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분유는 넘어가게 되면 폐렴이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먹이면 안 돼서 세워서 안아서 토닥거리지 보는데도 빨리 멈추지 않으면, 우리도 어른들도 딸꾹질 하면 힘들죠. 한두 번 하고 멈춥니까? 아니잖아요. 오래 가잖아. 오래 가면 엄청 힘들어요. 그럼 우리 애기들은 이때 횡격막이 호흡하고 관련이 있지만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횡격막이 움직임이 없으면 되잖아요. 이럴 때 한번 애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가야, 너 딸꾹질 하니까 너무 힘들지? 우리 한번 울면은 너 딸꾹질을 멈추게 되는데 우리 한번 울까? 이러면서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꼭 눌리주면 애기들은 이게 자극이 되어서 울거든요. 그럼 아기가 꼭 눌리주면 악 하고 울잖아요. 악 할 때 어때요? 횡격막이 내려가서 멈추게 돼요. 그래서 딸꾹질이 한번 지나가 버리면 멈추는데, 딸꾹질이 만약에 3초 간격으로 온다 이러면 아가 1초, 2초, 3초, 3초 이상 가버리면 멈추거든, 대부분요. 그런데 좀 긴 타임으로 오는 경우, 한 10초 간격으로 딸꾹질이 한번 온다면 아기가 우는 게 한 게 7초, 8초면은 멈추면 하고 또 딸꾹질 그 간격만큼만 울도록 조금만 눌리주면 멈추는데 1등이에요. 그런데 이제 엄마들 마음이 아파가 잘 못 울려요. 그래서 안아주는데 책에서는 안아주라고 얘기를 해요. 세워서 안아주라. 근데 저는 그래도 아기한테 설명 한번 하고 한번 울리는 게 빨리 멈춘다. 그냥 팁이에요. 그 다음에 목에서 그릉그릉 소리가 난다. 애기들은 후두가 좀 처져 있고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릉그릉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것도 정상이다. 그런데 겨울 같으면 콧물이 넘어갈 때도 그릉그릉 소리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그릉거리는 소리랑 좀 다르다 싶으면 병원에 소아과 진료 한번 오셔야 돼요. 그래서 코 뽑는 거로 겉은 말라있고 깨끗한데도 수유도 잘 못한다, 뭔가 소리가 난다 이러면 목 뒤로 콧물이 넘어가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빼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한번 병원에 다녀가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후두 때문에 좀 그릉그릉 소리가 나는 거는 괜찮아요. 애기가 좀 커지면 좋아져요. 그 다음에 눈꽃기는 아까 눈물샘 막혔을 때 눈물샘 마사지 해주면, 눈물샘 그 간을 뚫어주면 멈추게 된다. 연한 아이보리는 눈물샘이 막혀서 그렇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아구창은 옛날에 우리가 위생환경이 좋지 못할 때 아이들 아구창이 참 많았거든요. 그 당시는 잉크약도 발라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뭐 거의 다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염증에 A형 감염 이런 거는 요즘 너무 깔끔해서 예방접종 하잖아요. 예전에 A형 감염 접종 안 했어요. 흙에서 놀다 보면 저절로 면역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 아구창도 예전에는 참 잘왔는데 요즘은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간혹 아이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수유를 잘 못해요. 입이 아파서. 그래서 정상은 입안에 해보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꼬르지 나던 식으로 중간중간에 하얀 우유 찌꺼기들이 생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닦으면은 닦이는 거는 정상이에요. 근데 이 아구창일 때는 닦이지가 않을 뿐더러 닦이더라도 안에 피가 빨갛게 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빨리 데리고 오셔가지고 처방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 엄마들이 수유를 하다 보면 수유 패드 이런 거 쓰다 보면 캔디다 이스트 감염 잘 생겨요. 이게 아구창균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수유를 하다 보고 그런 느낌이 있으면 엄마들은 빨리 또 약을 드시니까, 약을 드시고 수유는 하셔도 되거든요. 약을 드시니까 애기한테 감염은 거의 다 안 돼요. 그래서 아구창은 좀 보기가 드물지만 입안에 하얀 게 있고 닦아보니까 잘 안 닦이더라, 아기가 아파하더라, 입안에 하얀 게 있는데 먹는 게 신찮다 이러면은 병원에 빨리 데리고 오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예. 자, 이제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여기 예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똑똑한 아기를 위해서 아기를 엎어 키우라 했는데요. 적어도 6개월 정도까지는 아기를 바로 뉘어서 재워라. 영아 돌연사가 많이 생겨서 그래요. 영아 돌연사 이유 없이 왠지 모르지만 아기가 그저 사망하는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바로 누워라. 그래서 어떤 어머님들 전에 또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4개월에 몸을 뒤집기 시작했는데 5개월인데 돌았으면 아기가 엎어 있고 돌았으면 엎어 있고 이러니까 엄마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위험하다 하니까.
아기가 목을 가누기 시작하면 지가 힘들면 또 목을 뭐 어떤 식으로도 뭐 돌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엄마가 잠도 안 자고 옆에서 지켜볼 수는 없어요. 엄마가 깨있는 시간에는 바로 눕혀주지만 엄마도 잠자는 시간에 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기 주위에 위험한 물건만 없으면 돼요. 그 위험한 물건이 가장 안 좋은 게 폭신한 매트리스에 폭신한 이불에 폭신한 베개가 가장 안 좋아요. 이런 것들만 딱 없으면 아기는 뒤집어도 뒤집어도 큰 무리가 없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케어하시면 되겠어요. 담배 피는 아빠 없죠 요즘. 그래서 담배 피는 아빠 밖에서 피고 들어와도 냄새 나요. 그리고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성인병, 뇌졸중 뭐 이런 거 혈관질환 다 담배가 원인이라 하잖아요. 애기 있을 때 애기 핑계로 끊도록 합시다. 간접혈변도 좀 아주 피해가 막강하죠. 자, 그 다음에 애기 흔들증후군. 흔들증후군 있어요. 이제 너무 막 심하게 흔든다든지 해서 이 뇌가 온전하지 않는 뇌가 이쪽 저쪽에 받치다 보면 흔들증후군이 생기는데 이거는 좀 강하게 움직일 때거든. 애기 갓난 애기를 바운스에 태우는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있는 자리에서 살랑살랑 움직이는 거니까 이상 없어요. 흔들증후군 있다니까 어르신들이 오래간만에 집에 이제 우리 집에 애기 보러 오셨어요. 너무 이뻐서 애기를 아듬어서 너무 이뻐서 이러고 있으니까 아버님 그렇게 흔들면 안 돼요 이러면은 서운하죠. 그죠? 어른들이 흔드는 정도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고 어쨌든 흔들증후군도 있다. 너무 과격하게 애기는 뭐 흔드는 건 하지 말자. 그리고 애기는 신생아 목을 가누기 3개월까지는 적어도 애기가 목을 못 가누니까 항상 애기 아듬을 때 목을 지지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목을 지지해 줘야 내가 엎어지도 애기는 안전한 거예요. 아빠들 애기 아듬을 하면은요. 아빠들 애기 아듬을 하면 이렇게 잘 아듬거든요. 이렇게 아듬으면 내가 돌부리에 넘어진다고 해서 어쩌겠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움직이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면 애기가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꺾여요. 그죠? 위험하죠. 그래서 항상 귀와 귀 사이에 엄지와 검지를 대고 나머지는 어깨, 등 뒤에 손을 딱 대면 목을 완전히 감쌌죠. 그럼 내가 엎어지도 이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애기는 안전해요. 그래서 애기는 이 머리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목을 잘 지지해 주는 것이 애기를 안전하게, 그죠? 보상받을 수 있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침대 얘기 제가 잠깐 했죠. 어른 침대에 같이 자지 마라. 미국은 걸려요. 미국은 저소득일, 우리나라는 요즘 왜 분만휴가 뭐 육아휴직 뭐 이런 게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아졌는데 미국은 또 저소득층은 일찍이 아기를 놔두고 일하러 나가요. 그런 엄마들이 우리나라와 달리 마약도 많이 하고 술도 잘 먹고 하니까 같은 침상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아기가 아침에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침상에 절대로 못 자요. 근데 우리나라는 엄마들이 예민해서 같은 침상에 자면 엄마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아기 침상을 따로 하자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애완동물 뭐 이거는 아기 있을 때는 한 1년 정도는 저는 다른 집에 좀 맡기자는 주의인데요. 뭐 고양이 이런 거랑 같이 살아도 어른들은 톡소플라즈마 이런 항체 다 생겨져 있는데 애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나 개나 또 개는 서열도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애기가 혼자 24시간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애기 혼자 방에 두고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동물은 한 1년 정도는 저는 좀 떨어지자는 주의예요. 그래서 어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개하고 고양이는 베란다에서 키우고 안쪽에 우리 살면 안 되나요? 하는데 베란다에서만 있어지나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애완동물 엄마들이 알아서 하신다. 숙제예요. 자, 목욕은 우리 병원 집으로 가시는 분은 병원 퇴원할 때 목욕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고요. 조리원 가시는 분은 병원에서는 안 가르쳐 드려요. 그러면 조리원에서 퇴실할 때 그 퇴실하기 전주에 또 엄마들한테 실제로 목욕하는 거 다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목욕은 애기 목욕 후에 입힐 수 있는 옷을 준비를 싹 다 해놓고 여름 같으면 날씨가 더워서 좀 덜하긴 하는데 겨울이면 아무리 따뜻하게 해도 물 묻은 우리 이 표면은 열이 빨리 뺏겨요. 그래서 추우니까
입힐 거 싹 준비해 놓고 물을 목욕시키고 헹궈서 머리 얼굴 닦고 몸을 식히고 눕혀서 빨리 옷을 입혀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목욕은 한 5분 10분 이내로 시키는 게 중요하고 일주일에 2-3회 정도 시키면 돼요. 그리고 수유순회 가능한 한 시키는데 나중에 애기가 조금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목놀잠 하면은 때로는 목욕을 수면 의식으로 이용할 때는 막수 후에 시켜서 재우면 좀 푹 잘 자는 이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목욕은 나중에 아기가 패턴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어요. 일주일에 2-3번 시킨다, 빨리 끝낸다, 그리고 수유 전이나 수유 후는 30분 후에 한다. 따뜻한 우리 요는 온도 팔꿈치 담가보고 따뜻한 상태로 한다. 그 다음에 뭐 유아비누 쓴다 이런 얘기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을 7일 중에서 6일은 맹물 목욕시켰어요. 하루만 유아비누로 쓰거나 이랬죠. 머리는 애기들의 땀을, 우리 애기 아까 머리가 무겁다 했잖아요. 머리로 혈액이 한 30% 이상 가거든요. 그래서 애기들이 머리에 땀을 또 많이 흘려요. 그래서 머리는 베이비 샴푸를 쓰기는 했는데 몸은 6일은 맹물 목욕시켰어요. 근데 아까 전 목욕은 일주일에 2-3번 시키면 된다 했는데 피부에 뭔가 많이 나서 보습을 해줘야 될 때는 목욕은 2-3회 시키면서 계속 바르는 보습제만 더 바르면 크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피부에 뭐가 나면 우리가 아토피 있을 때 더운 물에 너무 오래 들어가지 마라, 목욕 가거든 비누 사용하지 말라, 왜 전부 다 유분기가 뺏기고 수분도 뺏겨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기들은 피부에 뭐가 나면 맹물 목욕을 시키는 게 좋아요. 비누 쓰지 말고. 저는 뭐 천연 보습제 이런 거, 천연 뭐 비누 뭐 이런 것도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천연 비누도 알러지 생기려면 생기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뭔가 많이 난 아이는 맹물 목욕시키고 물을 닦고 이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주면 보습제의 역할이 훨씬 더 강화가 됩니다. 그렇게 좀 이용해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준비해 놓고 시키시기 바래요. 자, 카시트 얘기는, 자, 9kg 미만은 카시트가 거꾸로 봐야 돼요. 아빠 진행 방향에서 거꾸로 보고 눕히고, 그 다음에 9kg 이상 되면 몸무게 기준이에요. 나이 기준이 아니고 9kg 이상 되면 아빠랑 같은 방향으로 아기를 시트를 앉혀서 가면 됩니다. 그리고 햇빛에 있을 때 아기는 햇빛 쪽에 앉히면 안 돼요. 우리도 앉아가 보면 햇빛 들어오면 엄청 뜨겁고 덥잖아요. 근데 아기들 피부는 더 약하잖아요. 그래서 아기는 햇빛 쪽에 앉히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차 안에 아기 혼자 두고 절대로 내리시면 안 돼요. 미국은 지나가다가 혼자 누워있으면 아기가 혼자 차 안에 있다 바로 스티커 끊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엄마도 아기 안전을 위해서는 차 안에 혼자 두고 엄마 우유 한 개만 사올게 하고 내리는 거 절대 안 돼요. 아셨죠? 자, 수고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여기서 굉장히 힘들죠? 질문 있으면 우리 프라임 카페 아시죠? 프라임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